전미수님, 일본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발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거다, 안 발전할 거다, 요인을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물론 한국은 경쟁 1등,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최고의 대학만 골라내는 교육 시스템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 때문에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이 문제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골칫거리나 문제의 아이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째려보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루에 200번 이상 웃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아이들에게 웃음을 빼앗는 것은 욕심에 가득 찬 부모들 때문에 아이 인생에서 웃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 구경하러 나왔는데 창가에 가나다라, 기역, 리을, A, B, C, D 이런 거 붙여 놓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웃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온 국민이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도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며칠 전 세종대왕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으로 물시계, 자경루를 만든 장영실의 우정을 그린 영화 천문을 보면서도 가슴이 뜨끈뜨끈했습니다. 하늘에 물어본다. 천, 하늘, 천, 물을 문자. 그래서 천문이라는 영화 제목을 만들었는데, 저는 광화문 광장에 가끔 교보문고에 들를 때 서울에 광화문 광장을 가는데 항상 세종대왕님의 동상에 가서 깊은 절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저절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한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양반이든 쌍놈이든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한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는 한글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첫 번째 근원은 바로 한글 때문입니다. 문맹률 1%밖에 안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한글을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정보가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하루만 집중해서 배워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이 한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제공하는 문자는 바로 한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글자가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이런 아주 국가에서 언어가 없는 부족들에게 우리 한글을 공식 문자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인도네시아의 크리스라는 이 잇몸에 종양이 생겨갖고 수술해준 그 아가씨가 독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티모르 섬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글을 그렇게 잘 쓰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한글을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는데 1등 공신이 한글입니다. 그 한글을 만들어준 우리 세종대왕님께 정말 조선의 왕들 중에 정말로 존경할 만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종대왕은 진짜 훌륭한 성군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국의 도로망은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말 거의 뭐 최고의 통신망을 갖추었습니다. 정보, 한글을 바탕으로 한 이 통신망 시스템 구축은 온 국민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 국민들 누구하고 얘기해봐도 다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도 똑똑하고 웬만한 대통령보다 다 똑똑해요. 그 이유가 바로 한글과 정말로 정교하게 갖추어진 또 초고속 시스템을 갖춘 통신망 때문입니다. 또 전국을 아주 촘촘하게 이어주는 교통은 이 나라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4개 섬으로 나눠진 일본, 그리고 우리는 뭐 철원에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450km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거의 4,000km가 넘어요. 그게 이제 나라가 이제 큰 게 좋은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정보가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되죠. 1년에 365일 단 1초도 끊김없는 전기 공급, 그리고 즉시 처리해주는 행정력은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우리 한 국민이 죽었는데 자기 퇴근한다고 그냥 가버리고 부모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고 제일 먼저 견뎌야 되는 거는 정부 기관, 행정 기관에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만 되면 즉시 퇴근, 밥 먹으러 가고 퇴근 시간 되면 아무리 줄이 많이 기다려도 그냥 가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 그냥 번호 매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 나오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권도 하루 만에 딱 처리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제가 여기 지금 도돈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저 대상리 대하리가 평창에서 가장 먼, 그곳 지나면 바로 영월인데, 그 대상리 대하리까지 이제 수도가 공급이 되죠. 정말 이 상하수도 시스템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잘못돼도 생 난리를 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좀 다녀보시면은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잠비아도 하루에 6시간 전기가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나갔다 아무 때나 들어와요, 전기가. 북한은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30분 정도밖에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아요. 그럼 전기가 들어올 때 배터리에 충전을 막 해요. 배터리 충전을 막 해갖고 그 배터리에 충전한 걸로 이제 전기 안 들어올 때 불도 켜고 저녁에 공부도 하고 몰래 텔레비도 보고 그러죠.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도로, 교통, 통신, 전기, 상하수도, 그리고 완벽한 행정 시스템, 그 다음에 민주주의 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제3국에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밑독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입니다. 제3세계들이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인 이유가 국가 기반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 보통 한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20분, 30분 내에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의 유기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단 50년 만에 이 모든 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거의 100개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테러 없고 분쟁 없는 나라가 드뭅니다. 지금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데모를 하고 그냥 파업을 하고 그냥 우리 1987년에 했던 그런 거 똑같이 화염병을 던지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프랑스라는 나라도 지금 그런
민족적인 갈등. 제가 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때 이 지금 유럽이 얼마나 지금 인종적인 갈등이 많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럽 국가들은 애들을 낳지 않고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국가, 중동 국가에서 막 피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받아요. 그래갖고 인종이 막 섞여갖고 또 섞여갖고 서로 잘 화합하고 살면 다행인데 이게 뭐 차별을 준다 뭐 이래갖고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죠. 북한 역시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기차가 가다가 서는데 뭐 19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암시장이 시장을 장악하고 공산당 간부들이 뇌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장면들은 북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에도 탈북자 한 분이 6년째 우리 생태마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북한에서 간부 출신이었어요. 농장 100명을 이렇게 지도하는 간부 출신이었는데 그 형제와 이야기를 나눈 대부분의 북한의 일상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한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잠깐 강릉 갔다 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니까 제가 또 이 북한은 대개 기차가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창문 없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기차에 창문이 붙어 있질 않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대개 그 기차 안에 타는 다행인데 지붕 위에 기차가 가끔 오니까 지붕 위에 기차를 이렇게 빌려서 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깜빡하고 머리를 들면 그 전기에 감전이 돼갖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정말 참 북한이 평양과 북한 최전선을 주무대로 삼는 내용이라 우리 탈북자는 함경북도 신의 쪽에서 탈북을 했는데 거기는 상황이 정말 지금도 그렇게 비참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북한이 개방을 한다 해도 인권이 보장되고 사람이 행복한 나라로 사람이 살기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데는 아마 제 생각에는 30년, 50년 한참 걸릴 겁니다. 1인 독재 시대는 아무리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꾸 정권이 바뀌어야지 나라는 발전하게 돼 있는 거죠.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1800년, 물론 1600년부터 시작됐지만은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죠. 또 1800년부터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는 제국 시대입니다. 제국.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식민지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각 민족을 중심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죠. 바로 군인이 정권을 잡는 군부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군부시대를 끝으로 독재시대가 전 세계에 펼쳐집니다. 아직도 군부시대를 지내고 있는 나라도 있고 독재시대를 맞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간 뒤바뀌었지만 이승만 12년 독재와 박정희 18년 군부 독재와 그 아류인 전두환, 노태우를 끝으로 김영삼 민주화 시대를 맞이합니다. 요 시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요 과정을 제국 식민지 시대, 군부 시대, 독재 시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지금도 뭐 민주주의로 넘어가지 못한 나라들 세계에서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7년 요걸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민족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 1446년 반포한 훈민정음, 바로 한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신년 초에 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은 대학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하고 덜 싸우고 부모님하고 사랑을 나눈 아이가 커서도 정말 직장, 어느 직장을 가든 서로 화합하고 살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하고 1등만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직장에 가서 화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취업한 아이들 중에 뭐 1년 반, 2년 사이에 반이 나온다고 그러죠. 저도 인류대학 나와갖고 집에서 노는 아이들 또 그런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일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정확하게 임진 1592년에 시작하고 1597년 9년에 전쟁이 끝나죠. 이때 1600년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쇼군, 지금 아베 같은 총리직 대장군 집안이 25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1844년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미일 수호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 후로 영국과 유럽 각국과 개항을 하는데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은 많은 국부를 빼앗깁니다. 이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젊은이가 일본이 살아나려면 영주, 다이묘, 일본은 천황,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그 다음에 일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가 일본의 이해 강의 1강의부터 11강의까지 들으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260개나 되는 영주죠. 영주. 이런 번을 해체하고 천황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다이묘 해체에 앞장선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 사카모토 료마와 그 다음에 지금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는 요시다 쇼인, 일본 신사의 1호로 합사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다 쇼인은 정한론을 펼칩니다. 정한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조선을 정복해서 조선의 쌀을 얻고 조선인들을 앞장세워 만주를 정복해야 일본이 서구 열강에 빼앗긴 국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867년 260개나 되는 영주 체제를 없애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메이지 천황을 원년으로 삼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때부터 유럽과 미국의 발전된 산업과 법을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일본이 살아나려면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따른 결과로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합니다. 네, 이 일제 강점기 35년, 누군 또 36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꽃감 빼먹듯이 조선의 쌀, 목재, 금, 각종 철광석을 착취해 갖고 미일 태평양 전쟁 때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징병에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일본 광산에서 도망가는 조선인을 붙잡아다 발목을 자르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 지금 증언이 그 일본 사람이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증언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 자료들이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아마 또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마지막 때에는 조선과 중국의 딸들을 붙잡아다가 성노예로 만들어 거의 미쳐가는 일본 군인들의 성욕을 채워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윤리나 정의를 찾아보기는 힘들었고 침략과 도둑질에 미쳐서 날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폭격으로 온 나라가 일본 열도가 그냥 전부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7,100만 명이나 되는 국민 전체가 5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참 일본 생각하면은 정말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은 모든 물자, 군수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을 합니다. 공장문을 전부 다 닫으라고 그랬다가 전부 다 공장문을 열게 해 주죠. 거지가 된 나라가 한반도의 남북 전쟁 때문에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경제 발전을 하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 규모가 거의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1985년 뉴욕 그 센트럴 파크, 뭐 우리가 중앙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뉴욕 플라자 호텔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을 불러다가 환율 조정할 것을 강제합니다. 일본은 이 1985년 플라자 합의부터 국가적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엔화, 이게 만행짜리인데 제 기억으로 이게 많이 뛰었을 때 이게 달러로 만행인데 달러로 이게 우리나라 지금 10만 6천 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100달러가 10만 1,600원 정도 되죠. 근데 이 만행짜리가 한참 엔화가 올라갔을 때는 이게 얼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됐느냐면 거의 1,900원. 그러니까 이 만행이면 19만 원,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엔화가 이게 올라가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수출이 안 돼요.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돈의 가치는 뛰었고 돈은 흘러 넘치고 돈을 투자할 때는 찾지 못하고 그 결과 땅과 건물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은행도 땅이나 건물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어서 너도 나도 땅에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때 이 대출을 심하게 해줬느냐면은 이 땅의 가치가 1억이면은 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꿔줬어요. 왜 우리 1억 가치밖에 안 되는데 왜 1억 1,000만 원을 꿔주느냐고. 이거 땅 뛸 거니까 미래에 땅 뛸 것까지 계산해서 더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돈이 흘러 넘치니까 그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990년에 들어서서 수출은 줄어들고 주식은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더 나죠. 무려 이때부터 일본은 성장 없는 20년에 걸쳐 일본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6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6억 하던 게 1억으로 떨어지면은 이거 회복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은 아직도 그 회복기에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1985년 플라자 합의, 1990년 버블 붕괴, 이게 아직도 일본한테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버블 붕괴 때 일본 도시들 건물이나 땅값이 딱 6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어느 사회나 땅값이 급등하거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 돈 버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회는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그 땅의 가치, 제가 펄벅의 대지를 읽으면 한 2번을 읽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이 땅의 그 가치가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펄벅의 대지를 중국에 관련된 소설인데 그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땅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땅값이 뛰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땅값이 뛴다. 우리 평창 올림픽 할 때 저기 진부 쪽에 올림픽 개최하는데 대관령 쪽에 땅값이 뛰니까 의좋던 형제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땅값이 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2008년 전 세계, 특별히 미국 부동산을 덮친 리먼 브라더스, 이거 투자 회사입니다. 사태 역시 집값 폭등과 투기가 맞물리면서 미국과 전 세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투자 회사는
부채가 6천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2020년 올해 1년 예산이 513조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한 회사 부도액이 600조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민들 뭐 그냥 막 집을 두 채, 세 채 샀다가 쫄딱 망해갖고 있는 집까지 다 팔아갖고 평생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때 재산 날린 사람들이 많아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가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게 모기지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모기지라는 게 모르트, 죽음, 게이지, 죽음, 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모기지를 한다라는 거는 죽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을 제가 말했죠. 주택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택을 잡혀서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런 건 영모기지라고 그러고 또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그러는 게 죽을 때까지 갚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미국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갑자기 집값이 뛰고 막 사회가 막 돈이 너무너무 많이 도니까 인플레이션이 와갖고 미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때 미국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건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기관이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결정을 합니다. 뭐 막 7%까지 올리죠. 그러는 바람에 미국 사회에는 버블 붕괴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 말 일본 사회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땅값 뛴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버블 붕괴입니다. 1989년 12월 28일 일본 니케이 지수가 38,000, 39,000까지 뛸 때 미국의 다우 지수는 2,57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보다 10배 더 컸어요. 그래서 이때 땅값 뛰고 주식값 막 뛰었을 때 일본에는 이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도쿄에 있는 땅값만 팔아도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갔을 때입니다. 이때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6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뭐 당연히 소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도시바, 뭐 미쯔비츠 뭐 이런 회사들이 세계 10대 회사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세계 10대 기업의 일본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심지어 그 대단한 일본 가전업체 회사 전체 매출액이 삼성전자 한 회사 매출액보다 적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삼성전자가 수출한 액수하고 일본의 10대 전자 회사가 수출한 액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존심이 상해도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종의 나라인데, 종놈의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기 시작했고, 경쟁력,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경쟁력에 지금 이제 일본이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1억 2,600만 명, 우리는 지금 5,200만 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규모도 크고, 또 우리는 뭐 수출에 의존하지만은 이 일본은 자국 내에 그 유통으로만 해도 나라가 인구가 1억이 넘으면 자국 내 인구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죠,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30년 동안 저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일본의 종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치졸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 수출 규제하고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과장급들이 항의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텅 빈 공간에 딱 의자, 그것도 그냥 플라스틱 의자 놓고 의자를 한쪽에 쌓아놓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 물병 하나 놓고 대한민국에 모욕을 준 장면입니다.
종의 나라, 식민지 나라 놈들이 어디 감히 대일본 제국에 와서 항의를 하느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제품 사고 일본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대한민국에 자기의 물건을 안 팔겠다는데 굳이 일본 차, 일본 옷, 일본 물건, 일본 여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당당한 경쟁력을 가진 1등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제1등 국가에서 제3등 국가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베나 우리 이번에 뭐 중국에 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났을 때 아니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데 기자들 나가라고, 이게 종의 나라한테 대하는 행동이에요. 일본 사람들 아직도 정신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에 강점이 있지만 왜 추락하는지도 제가 원래 일본 2회에 걸쳐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1시간 더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아베는 2019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작년이죠. 일본 오사카에서 G20 Great 20 나라에서 일본이 주최국이잖아요. 자유무역을 강조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7월 4일에 대한민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합니다. 두 얼굴을 지닌 일본인들의 모습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무려 15회에 걸쳐 강의를 하면서 일본인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분명하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일본하고 친해야 된다, 일본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유지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일제 35년 동안 강점기 때 여러분들 철도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아십니까? 철도는요 오로지 식량 수탈을 위한, 그러니까 전라선에서 부산으로 가는 철도가 제일 먼저 놓여져요. 쌀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철도는 전부 다 어디로 좀 탄광하고 연결된 철도만 해요. 뺏어가기 위한 철도를 놨지 우리나라를 위한 철도를 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잘 살게 됐다라는 말은 그건 진짜 역사를 모르는 분들의 표현입니다.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을 재개를 했는데 지난 1965년이면 제가 1965년에 태어났어요. 지난 55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일본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린 지난 55년 동안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그 제품을 가공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 배불리는 일을 55년 동안 한 것입니다. 무려 지난 54년 동안 무역 적자액이 6천억 달러입니다. 1965년, 물론 뭐 이게 좀 시대의 가치가 좀 달라졌겠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유무상으로 보상한 한 5억 달러는 우리가 다시 다 갚았어요. 8억 달러 지원해 줬을 때 5억 달러는 다 갚고 그 공사도 다 일본 회사가 다 따가고 일본 배불리는 협정이었죠. 그렇게 54년 동안 6천억 달러를 우리한테 뺏어간 나라예요. 지난 2018년도 무역 적자액이 240억 달러입니다. 사실 일본이 진정한 이웃 국가라면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최혜국 대우에서 제외하는 비열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불행인 1998년 IMF 사태 때 일본이 국민소득 4만 9천 달러 시대 때 이 우리나라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 나라가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매년 우리나라한테 100억 달러, 2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일본한테 돈 100억 달러를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일본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미 한국에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는 압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일본이 다정한 또는 의리를 지키는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1월 말부터 미국이라는 나라, 1492년 이 미국 발견하면서 1500년, 1600년, 독립하는 1700년, 남북전쟁이 있는 1800년, 그 다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권을 쥐게 된 미국, 이 미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펼치고 있는 노아베, 노재팬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본 제품들이 아직도 좋은 게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물건을 살 때 한 번쯤 생각해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일본이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착지하고 업신여겼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일본 상대로 정치, 무역을 할 때입니다. 일본도 이제 IT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8월 초에 개최하는 올림픽, 이 올림픽에 인터넷 통신 5G를 한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5G라는 것은 5세대 통신이라는 뜻입니다. 뭐 2G, 3G, 4G, 5G는 2세대 통신, 3세대 통신, 4세대 통신, 5세대 통신, 뭐 내년에는 이제 6G, 이때부터는 뭐 6G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5G 시대에 한국은 열었는데, 중국 화웨이하고 우리 한국이 5G 시대를 열었는데 일본 인터넷 환경은 지금 4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술을, SK 기술을 갖고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조선, 지금 LNG 이 조선업은 일본은 이미 한국한테 쳐줘도 완전히 쳐줬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한국이 많은 부분에 앞서 나가고 있죠. 1989년 39,000이던 니케이 지수가 2009년 7,054로 떨어집니다. 10년 전에. 주식이 반토막이 난 것이 아니라 아예 휴지 조각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 말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2190엔, 2019년.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도 아닌 5분의 1 수준인 439로 떨어진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옥상에서 뛰어내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39,000이던 게 7,000으로 떨어져요. 일본은 20년 동안 그러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월급이 20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회사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990년에 300만 원 받은 직원이 2010년에도 300만 원 받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일본에 대해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같은 재앙을 하도 많이 겪어서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내가 지금 코스피가 2200까지 뛰었는데 45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열이 보통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자꾸 뒤처지는 이유가 국민들 생각이나 활동 반경이 자꾸 움츠러들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의한 대상이 대통령이라도 불의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목숨 내놓고 덤비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이러한 정신들이 어우러져서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텔레비전, 조선, IT 그런 상황을 정말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1인당 국민 소득이 49,480달러로 떨어졌다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2016년에는 무려 38,000달러, 10,000달러가 줄어들어요. 2016년에는 요즘 조금 좀 다시 올라갔지만은
2018년도에 일본 국민소득은 39,000달러에 머물렀고 대한민국은 31,9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49,000달러까지 갔다가 10,000달러가 국민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올라가도 괜찮은데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한 번도 떨어지는 게 없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같은 30,000달러 선상에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빼앗기고 한국은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국력이든 한류든 일본 턱 밑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어서 경제를 부흥하는 정책을 펼치자 7,000선에 머물던 니케이 지수가 23,000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베가 왜 3번이나 연임하는지, 총리를 연임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아베는 구세주입니다. 네, 아베가 수많은 비리에 휩쓸려도 아베가 3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비리 중에 사학 스캔들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부지 불법으로 받아갖고 그 부인하고 그 사학 스캔들로 연루가 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정권을 지금도 유지하는 것이 아베가 경제, 아베노믹스로 한번 반짝, 지금 다시 그 효과는 없어졌지만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눈이 멀어갖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본 시스템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큰 일본의 그 덩어리들이 그게 자기네들도 자기를 이해를 못하는, 앞을 못 보는, 멀리 못 보는 그러한 지금 딜레마에 일본 사람들이 빠져 있죠. 그 힘으로 아베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가 경제 노믹스를 해갖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한테 치명적인 일이 벌어져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이 9.0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2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도시 자체가 없어지고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1, 2, 3, 4호기 전체가 거의 폭발을 해갖고 정말 대재앙이 일어난 거죠. 요 이야기는 내가 다음 강의 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그나마 일어서려고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어서려고 그러던 일본이 다시 주저앉게 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